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이번 주도 시사 이슈에 대해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예. 오부제 예약으로 오늘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2와 7인 분들이 신청을 하는 날인데 소득 하위 88%한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 근데 신청 첫날부터 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역차별 탈락이 현실화됐다는 불만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심리 살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의도는 다 찬성을 하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일단 그 기준을 6월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위 잘 버는 사람을 가려낸다. 그러니까 못 버는, 그런데 이 와중에 못 버는 사람도 지급 대상에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금액은 이제 1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가 8조 6천억, 지방비가 2조 4천억인데 만약에 이번에 그 혜택을 못 받는데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11월 12일까지 이의 신청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그때까지 이의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방식이 달라서 이게 자영업자한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역 가입자에는 이제 1인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 근로자라든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이제 보수에 따라서 회사와 나눠서 건보를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선정해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서로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요즘 언론에 계속 나 못 받았어요 하면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 들어보면 진짜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정도예요. 이게 자가 소유 외벌이는 받고요. 또 전세사는 맞벌이는 못 받는 사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형평성이 맞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전 국민 지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경우 1인 가구 같은 경우 연소득이 5,8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넘기게 되면은 그 건보료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못 받게 되고요. 또 이렇게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된 아르바이트하면서 돈 벌어왔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일이 끊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탈락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주민센터 찾았는데 이게 어제가 첫날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필요한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 이런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지급 대상자 본인이 그러니까 기준일이 6월 30일입니다. 그 6월 30일 당시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요즘 편리하게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이 그러니까 개인이 각각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각각 해야 되는 거죠. 한 카드사로 통합 지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각각 지급을 해야 또 되는 거니까 사용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차라리 가구별로 묶어서 주지 왜 이렇게 주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또 각각의 그렇게 성인에게는 각각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물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받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이 다 다르고 이 코로나19가
지금 상황을 전체를 다 조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소득 하위 88% 안 들면 좋아해야 되는데 예.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나 왜 못 받냐. 이런 글쎄 얘기가 말입니다. 참 많이 나와서 예. 이게 제대로 된 기준이었을까 한번 의문은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살인 백신 반대를 외치면서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단식까지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라는 이름의 시민단체인데 주장은 그겁니다. 코로나19는 사기다. 백신을 맞지 말자. 네. 입니다.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건데 정부에서 너무 더 위험하게 포장하고 있다, 과장하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네. 정부가 감기 수준에 불과한 코로나19에 대해 공포감을 지나치게 조성하고 마스크 착용과 백신 강제 접종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2월부터 강원, 춘천, 제주도 전국 각지에서 이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시위를 강행을 했어요. 이게 한 단체에서 전국에서 하는 건가요? 예, 한 단체에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시위를 강행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나눠주는데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류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코로나19 백신을 살인 백신 독극물로 주장하는 근거를 물으니까 네.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언론을 믿을 수 없으니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안 되는데, 예.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아는 분이 이 단체에서 시위를 하고 계세요. 네. 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될까요? 예. 물어보시면 어떨지. 지금 이야기하고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언론하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네. 예. 근데 적어도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고령층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도 나온 만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네. 사망률이 낮아진 이유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선제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인데 예, 이 상황은 좀 적어도 이제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접종해야죠. 일단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건 서울 종로구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라는 현장계도 계속 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다 그 티셔츠 공통적으로 입고 그러면서 피켓 들고 행진하고 유인물 나눠주고 이 시위거든요. 이 과태료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아주 나중에 코로나19 끝나면은 한번 제가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왜 이걸 살인 백신이라고 했는지 그 근거를 좀 말해달라고. 나중에라도 꼭 좀 여쭤봐서 라디오 오늘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 70% 이상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일상 속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전환에 찬성하면서 그 시기는 2차 접종이 완료가 되는 11월 말쯤이 적당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고요? 예, 보건복지부의 중수본이 지난달 30일부터 3일 동안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6번째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오늘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이제 그 방역 체제를 그렇게 전환한다라는 이 여부를 묻는 문항에 20% 정도가 매우 찬성한다. 그리고 50%가 좀 넘게 대체로 찬성한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한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에 찬성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아요. 예,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 전환 시점도 한 11월 말 2차 접종 완료된다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중수본에서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은 위드 코비드 19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 확진자 발생 자체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거리두기를 없앤다는 의미로 가끔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긴장감을 낮아지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내에서 이 용어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 어떻게 이게 발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가 좀 뭐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의식이 맞죠. 좀 큰 것도 같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최초로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6월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기도 했고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거나 혹은 검토하는 중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집단 면역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그 감염 돌파 네. 감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한다라는 차원에라도 일상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은 1년 넘어가고 2년치 되어 가고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중요한 거니까 네. 접종 다 맞고 일단 전체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이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로 전체 국민 60% 돌파했다는 접종, 네. 2차 접종까지 해서 60% 돌파했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30%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말.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면 윤석열 총장 재임 시절에 검찰이 여권 인사 고발을 야당에 제시했다. 그러니까 대리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어제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앞으로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그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제까지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김웅 의원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에서 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하거든요. 네. 오전 9시 30분에. 네.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 고발사주 의혹이 정말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야기 나온 거, 다른 언론사하고 이야기 나온 거는 김웅 의원이 손준성한테 자료를 받아서 네. 당에 전달한 것 같다라고 이제 워딩이 나왔어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그러니까 그 김웅 의원과 손준성은 현 인권보호관인데 네.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죠. 네. 정책관이 두 사람의 주고받은 정황이 공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 누구나 다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고발장이 한두 장도 아니고 네. 엄청나게 세보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그냥 당에 넘겼다? 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낸 사람 이름 나오는데 이래버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특히 고발장 파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폭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 메시지를 방폭파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공익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공익적인 성격이 있으면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방폭파라는 게 주고받은 그 메신저의 대화 방을 폭파한다는 아예 거죠? 없애지면 둘 다 나가버리고 네.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카톡과 달리 네.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근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보존하는 것이 더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텐데 없앤다? 이거는 오히려 이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특히 이러한 행위가
위법성을 김웅 의원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서로 간에 손준성 검사도 이 부분에서 위법성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증거를 솔직히 얘기해서. 없애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인 그렇죠. 거죠.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밖에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김웅 의원이 국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고발 사주 의혹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가 굉장히 커다란 네. 이렇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워낙에 정치적 이슈가 뜨거워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보면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김웅 의원이 미래통합당 관계자한테 고발장을 전달한 것까지는 뭐 거의 사실로 나타난 거죠. 예, 양쪽에서 다 인정한 거고요. 네, 그럼 여기 핵심은 이 손준성 검사가 이 문건을 최초로 작성을 해서 전달한 거냐 이건 건가요? 계속 말이 바뀌어요. 지금 김웅 의원이 내가 작성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받아서 당의 자료를 넘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나온 그 받은 자료하고 그때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죠. 네.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한 문건하고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한 문단 같은 경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당을 통해서 고발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손준성 그 검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낸 이름 손준성 보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발언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런 반박도 아니고 포괄적인 부인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여야 할 거 없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뭐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다. 이건 정치 공작이다 이런 입장인 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를 요구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에 대해서 대검의 감찰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에 미진한 점이 있고 의혹이 있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윤 전 총장과 이 대표가 지금 비공개 면담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입장 밝힐 때 본인은 한 점 이렇게 떳떳하고 부끄러운 게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쓴 양식도 검사성 고발장이 아닌 것 같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은 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선긋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선긋으면 또 이제 이게 또 다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여부가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대선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한동안은 계속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요즘 웹툰이 원작이죠.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굉장히 핫하죠. 혹시 보셨나요? 네, 저 봤습니다. 다 보셨군요. 이 군부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담은 드라마인데 이것 때문에 진병제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졌다고요. 일단 가장 입장이 곤란한 건 국방부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히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크게 많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군에서의 가혹행위나 부조리라든지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2년 내지 3년의 청춘을 바친데 보람과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람과 긍지가 아닌 오히려 부조리만 느끼고 나오는 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선에도 불똥이 튀고 있죠.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모병제와 지연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 즉각적으로 유승민 후보가
모병제 전환한다고 그게 없어지냐, 뭐 이런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그러니까 DP라는 것이 이제, 탈령병을 잡는 헌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짜임새 있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개연성 있게 드라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특히 2030 세대한테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근데 군에 대한 이 고민은 사실 이 드라마 한 편에서 시작된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남북대치 관계에서 군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과거 특수성 때문에 군부 독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의 힘이 비대해져진 비정상적인 상황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최전방 GP나 GOP 최전방, 저도 이제 GOP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네. 예. 이런 데에서 있는 안 좋은 부조리부터 시작해서 네. 참 극악한 환경이라든지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모병제니 징병제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이제 아들이 이제 군대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 생각이 많아지셨겠어요. 네. 예, 생각이 많아집니다. 네. 아빠들은 생각이 많아져요. 예. 이게 또 군대 폭력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이 아. 드라마를 보고 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러일으킨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리얼하게 그려놔서 네. 이제 전 두 가지 부분에 놀랐는데, 한 가지는 하나하나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놨다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드라마의 수준이 이 정도로 올라갔나?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수준 높은 그 드라마를 보게 되어서 네. 야, 이거 계속 빠져들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방부가 병영 환경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발표를 하고 하루 만에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해군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져가지고 또 비난이 일고 있어요. 지금 그 해군 쪽에서 굉장히 특히 성비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또 사고가 터지고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분단 체제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죠. 예.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젊은 시절에 네. 저도 군대 갔다 오고 거기서 친구도 이제 군대 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2030 세대도 불편하지요. 네. 예. 참 그래서 편하지 많이 않는 것 같아요. 네. 드라마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 기업이죠. 남양유업인데 대리점 갑질, 매각 번복,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홍원식 회장이 부당한 직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례가 나왔는데요. 2002년에 광고팀으로 입사한 여성 최모 씨입니다. 네.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를 만큼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42의 첫 아이를 출산하고 2015년 육아휴직을 냈는데 회사가 통보 없이 보직 해임했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이거든요. 네. 나중에 복직하니까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자리가 배치됐고 광고팀장이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일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나가라는 말인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그다음 노동위원회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을 내니까 이 회사는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내고 1년 채 지나지 않아서 출퇴근 5시간이 걸리는 천안에 있는 물류창고로 발령을 했다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언제 포기하나 보자 라고 회사에서 그런 것 같아서 오기로 이렇게 견뎠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 물론 남양유업에서는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고 협의 절차도 거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와중에 모 방송사에서 이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직접 다른 직원을 통해서 이 최아무개 씨에게 압박을 넣으라고 지시하는 녹취록이 나왔어요. 네. 예, 홍원식 회장의 육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하되 음. 다만 법망은 피해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형적인 갑질인 거죠. 그렇죠. 이건 이거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불가리스 사태 이후 홍은식 회장이 매각 약속 번복하면서 여전히 회장직 유지하고 있고 회사 돈 유용 의혹으로 물러났던 장남을 포함해서 두 아들은 슬그머니 임원으로 복직하거나 승진을 한 상태인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면 이거 국민들한테 용서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도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는 고용노동부가 반성해야 돼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잘못된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는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은 네. 아니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크니까 힘이 많으니까 노동자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데 그 몇몇 기득권자들한테 휘둘립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갑질 의혹, 뭐 군부대 관련한 문제부터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참 심심치 않게 들려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예. 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얼마 전에 교복을 입고 있는 10대 남학생들이 60대 노인한테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하는 일명 이 담배 셔틀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 꼬추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이 예. 가해 학생이 자퇴를 한 건 아니라고요. 일부 언론에서 자퇴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는 잘못된 것이고요. 더 가슴이 아픈 거는 그 꽃이 소녀상에 놓여져 있었던 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60대 할머니가 늘 이게 소녀상을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닦아내고 청소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고 이 10대 학생들이 이런 못된 폭력을 저지르고 그걸 또 촬영하고 주변에 다른 여학생들 웃고 놀리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나중에 이 10대 애들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런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학생 4명이거든요. 네. 여주경찰서가 현장에 있던 학생 4명을 이건을 조사했을 때 60대 이 할머니께서 가해 학생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화가 났던 건 사실 요즘에 60대는 할머니라고 하기도 참 예. 젊으신 분인 거잖아요. 젊은 맞습니다. 분인 건데 이런 아이들이 그 소녀상에 있는 국화꽃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도 싣고 가는 그 짐을 발로 차는 모습도 있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기 학교가 경기관광고등학교예요. 네. 이 관계자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학교 다니기 어렵다는 의미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이 부족했다. 네.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사과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누굴 보고 닮았을까요? 어른을 보고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엄청난 분노가 생기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할머니가 이분이 또 이렇게 학생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들을 또 갑자기 확 하고 올라오네요, 진짜. 그게 더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징계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물론 징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재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은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